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장애인과 부모를 위한 고용유지 및 퇴사에 관한 준비와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지원팀장 백미라입니다. 장애인 한 사람이 취업하고자 할 때 많은 사람과 기관의 지원이 필요한데요.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고 또 퇴사하지 않는 게 더욱 중요하겠죠.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장애인을 상담하고 직업평가하고 직업적응훈련과 취업 후 적응지원 등 장애인이 취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과 고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고용 유지와 퇴사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 고용 유지와 퇴사 사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아시면 도움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가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에서는 장애인 고용노동지원센터를 이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2018년 장애인 고용노동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당처우와 관련된 상담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그 외에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퇴직금, 산재 등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이듬해 2020년 4월의 기사인데요.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이 2가지는 점차적으로 고용 유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상담, 교육, 지원을 하는 기관이 생겨남과 그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장애인 연령별, 장애 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 수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장애인 고용률은 0.4%에서 시작했던 1990년에서 현재 고용률이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의 여건과 종사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인 고용 여력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한국의 등록장애인 현황과 연령별, 유형별 분석을 했을 때 0에서 29세 그리고 15세에서 29세의 그 장애인의 비중이 발달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세에서 65세 이상의 그 연령별 기준은 지체장애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30대 미만의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이라는 것은 그에 맞게 고용 서비스 역시 중증화, 특히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이라는 것이고 또 고령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기 복지 서비스는 직업적 준비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많이 보신 그림이죠?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도입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여기 취업에서 취업 후 적응 지원, 그리고 퇴사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기간과 개별적인 필요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복지관에 재직 중이어서 복지관 서비스를 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는 직업재활 서비스 과정이 직업상담, 직업평가를 통해서 개별화된 직업재활 계획을 수립하고 직업적응 훈련 혹은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고용, 그리고 혹은 일반 고용으로 진행합니다. 직업적응 훈련과 현장중심 직업훈련은 장기적인 훈련이 필요할 시에 진행을 하고요. 지원고용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단기적인 훈련이 필요할 시에 하고
일반 고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취업이 가능할 경우 진행을 합니다. 취업이 된 이후에도 복지관에서는 지속적인 과정 속에서 취업 후 적응 지원을 진행을 합니다. 취업 후 적응 지원은 취업한 장애인이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비롯한 가족, 사업주, 동료들을 대상으로 방문, 전화 등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직장 적응, 그리고 직무 조정, 직무 수행, 그리고 자기관리, 권위 공유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지도를 통해 결국 계속적으로 취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취업 후 적응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 서비스 기관 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고용 서비스 기관이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의 사업은 일반 고용부터 지원 고용, 직업재활센터, 현장 중심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보호고용, 기타 고용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용어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의 사업은 일반 고용부터 시작해서 지원고용, 현장평가, 장애인 인턴제, 맞춤훈련, 직업평가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규모의 차이가 있기에 서비스 지원에 대한 부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유지 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서비스 지원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기준마다 다르지만 복지관마다 다르지만 서비스 기준에 따라서 3년에서 퇴사 시까지로 설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직업 상담부터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한 담당자가 연속성상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1년을 고용유지기간으로 두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몇 사업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유지에 대해서 고용유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논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의 노동시장 내 직업유지,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고용유지에 대해서 취업이 되고 난 이후 실질적으로 직업생활에 존속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의 성과로 간주되며 최종 목표에 해당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직장 생활에 장애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 또는 직무 환경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도록 조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장 생활에 관련된 갈등적 요소를 제거하여 직장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고용 유지는 계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고, 다시 말해서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근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6년 11개월로 전체 인구 임금 근로자는 6년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다만 종사하고 있는 유형이나 근로 형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단순 임금 근로자가 대부분인데 반면 전체 인구 임금 근로자의 경우 전문직 등 다양한 직무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업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개인적 요인, 성향적 요인, 경험 요인, 지식 능력 태도, 고용 환경 및 조건, 직업 적성 및 만족도, 사회적 관계 및 지지 요인 등 각각 중요한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개인적 요인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장애 특성을 말하는데요. 연령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성향적 요인인데요. 자기 자신 또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생각이나 심리를 말합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즉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요인은 여러 연구에서도 직장 생활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 경험이 많을수록, 가족과 동료 등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고용 환경이나 직장 내 지원이
많을수록 높은 직무 적합성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해 직장 생활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동료들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직업 유지는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상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고용 서비스 기간에 대해서 그리고 고용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와 신뢰를 할수록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나 여러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기관의 정보에 대해서 많이 얻으십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 접근이 오히려 편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용을 하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가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 지원입니다. 흔히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은 취업 전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지원고용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고 3에서 7주 사업체 내에서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고용 초기에는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그리고 직무 습득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경우 이 직장 생활에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직무지도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뿐만 아니라 현장중심 직업훈련에서도 근로지원인을 배치해서 초기 고용 시 적응에 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지원인데요. 직장생활의 부수적인 업무에 근로지원인을 파견하여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면 중증 지체장애인이 사무 업무를 하는데 주 직무인 사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없지만 부수적인 업무에 서류를 옮기거나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근로지원인이 나머지 부분을 보조해서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복지관에서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아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 유지하고 있는데요. 바리스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고객을 상대하거나 혹은 복잡한 포스기 업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 부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보조하는 역할을 근로지원인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바리스타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 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역시 다양한데요. 고용 서비스 이용 기관으로는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센터,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습니다. 취업 알선을 받았던 기관도 될 수 있지만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단한 의뢰서를 통해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공유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기관에도 이용인분들의 신청으로 취업 후 적응 지원을 지원하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다른 기관을 통해 취업 알선을 받았지만 원활한 지원을 통해 사업체에서 가까운 복지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맨 처음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는 2020년도에 개소를 했는데요. 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이 취업 초기 단계부터 장기간 고용 유지를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장애인에게 직업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이전에는 장애인 고용안정협회에서 장애인 고용노동지원센터로 부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작년에는 3개소가 운영이 되었고 올해는
6개소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고용 동안에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근로기준법 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교육이 있을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권익옹호 기간이 있습니다.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예방, 피해 장애인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간인데요. 장애인 권익옹호 기간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시정조사, 피해장애인 상담 및 사후관리 등 장애인 인권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소재하고 있으니 필요시에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갑작스러운 퇴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의 퇴직 사유에 대해서 장애인이 전체 인구에 비해 비자발적 퇴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밑에 다양한 사유는 퇴직 사유인데요. 계약 만료, 정년퇴직, 해고, 그리고 코로나19, 사업체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 동료들과의 마찰, 장애 인식 정도 등 다양한 사유로 퇴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퇴직 사유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에 따라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그야말로 사직서에서 개인 사유라고 작성한 경우,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내가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퇴사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현재까지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기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반영해서 점검, 수정해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빨리 반영을 하는 게 좋겠죠? 또한 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퇴사한 거라면 쉬는 동안 자격증 취득이나 자기개발 등 역시 그런 방법을 고안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 조건이나 직종에 대한 불만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고용 서비스 기관을 통해서 구직 상담을 재실시하고 현재 구인 사업체는 어떤 곳이 있는지, 내 지역 안에 어떤 사업체가 구인을 요청을 하는지, 그리고 나의 희망 직종과 적합한 사업체는 있는지 여부를 빨리 파악해서 알선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듯이 계약 만료, 해고, 코로나19, 사업체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 동료들과의 마찰 등 다양한 사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와 마찬가지로 퇴사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는데 도전적 행동에 의한 해고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해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훈련이나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하겠지만 부당해고나 사업체 경영 악화 등 사업체 여건이나 사유에 따라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물론 필요시 장애인 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 노무 지원을 받아서 고용노동부 진정접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경력까지를 기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반영해서 점검, 수정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와 마찬가지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서 구직상담을 재실시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또 퇴사 사례를 통해서 참고해야 할 만한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고용 서비스 기관과 장애인, 가족의 상호작용 사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사례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 시간 변경과 급여 변동 사례. 세 번째는 임금 체불에 따른 대처 사례로 세 가지 사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우수 사례의 기사를 발췌해 봤습니다. 장애인 바리스타 청년에 관한 사례인데요. 흔히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일의 정확성에 비해 장애적 특성으로 인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어 취업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훈련을 통해서 취업하게 된 사례인데요. 이전 린넨 세탁업체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동료들과의 마찰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맞춤형 서비스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고 3차례나 우수 근로자상을 수상하게 되었다는 사례입니다.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 복지관과 장애인과 가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 기관의 사례인데요. 이 근로자의 경우 구직 상담 시 여러 회사에 대한 고용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직종에 대해서 뚜렷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회의를 통해서 이분의 경우 현장 중심 직업 훈련을 통해서 희망 직종에 대한 파악이 우선이라고 봤고 훈련을 진행하였고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일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때 한 차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너무 성실하게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체에서 좋게 평가한 나머지 근로시간은 늘리고 싶어 해서 생겼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점장과의 상담 시에는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막상 주 5일을 일하는 것이 만족스러웠던 근로자는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였습니다. 쉽사리 그 점장과의 대화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죠. 네. 그러다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복지관 담당자에게 그 힘듦을 얘기해서 본사 사업체 담당자와 점장과 협의해서 근로시간을 원래대로 조정을 하고, 장애인 근로자가 정서적으로 힘들 때에는 복지관에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가정에도 부탁드렸습니다. 현재까지도 근로를 하고 있고 지금은 본인의 직무와 근로조건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기적인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고용 서비스 기관, 사업체가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장애인 및 가족은 가정 내에서 생길 수 있는 특이사항을 확인해서 고용 서비스 기관이나 사업체에 공유하여야 하며, 고용상 생길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고용 서비스 기관에는 솔직하게 터놓아야 합니다. 고용 서비스 기관에서는 취업 후 적응 지원인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간담회 등 주기적으로 실시를 해서 항상 체크를 하고, 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사업체와 공유를 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오해의 소지는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하고,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사업체에 경제적 이익이 생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초가 되면 그 최저임금이 상향이 되죠.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장애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재체결하거나 임금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체에서는 휴게 공간 조성을 하고 근로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근로자 상담을 진행해서 장애인이 근로자로서 계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한 사례를 발췌하여 보았습니다. 요즘 시기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죠. 코로나19에 따라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지적장애인 근로자 A씨는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주 4회에 출근을 하였지만 주말 출근이 되면서 주 2회 출근하여 월급이 이전에 받던 것보다 20% 삭감돼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보다 급여는 삭감되었지만 휴업일에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완료된 사례입니다. 만약에 근로조건이 바뀌어서 임금이 삭감이 되었다면 그 휴업한 일에 대해서 휴업수당이 지급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장애인 고용사업체, 다수고용사업체에서 있었던 사례인데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이 1, 2개월 정도 체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기관의 사례인데요. 몇몇 분들은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고 퇴사 예정이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복지관 측면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 경우 그 노무사의 자문 질의를 한 결과 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해야 되고 노동청의 진정 접수 및 그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월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퇴직을 하였든 재직 중이든 간에 관계없이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 시 구제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 신고를 해서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지역 복지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일 경우에는 임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서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에 방문하면 공단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민사소송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3년 안에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 점 염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임금체불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를 융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임금 체불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송이나 진정 접수보다는 사전에 그 사업주와 협의하는 과정을 꼭 거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지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그리고 직업에도 많은 가능성과 변화가 있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직업을 가진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직업을 통해서 많은 변화의 순간을 받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신을 믿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용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